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척 주구장창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가 경제를 박살내놨죠. 경제가 박살이 났을 때에는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크게 두 가지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죠. 일단 먼저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가지고 경제를 안정 또는 조작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 하면은 저희가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1억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10%다. 그러면은 매년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다. 그럼 2,000만 원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게 됩니다. 그 뜻은 집이나 차 같은 큰 소비들을 전부 다 줄이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도 감소를 하게 되고, 또한 고금리이기 때문에 기업도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투자를 줄인다. 전체적으로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물가가 내려간다. 근데 이제 반대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고, 지금 요즘에 B2B2 이러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이자 비용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큰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업도 똑같이 여기에서 큰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 플러스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즉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물가가 올라간다 라는 게 사실 공식이 있었는데, 금리를 0%로 낮춰도 뭔가가 물가가 안 오르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초단기 금리, 막 하루짜리 금리 아니면은 오버나잇 금리만 건드려 왔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는 장단기 금리, 막 10년 금리, 막 30년 금리도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을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장단기 채권을 매수를 하잖아요. 채권을 매수한다는 거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장단기 금리도 컨트롤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는 심지어 회사채까지 사가지고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도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준 셈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죠. 인플레이션 또는 물가 상승률은 진짜 안 좋은가?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게 제가 언제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는데 설명 없이 그냥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항상 경제학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없다면은 현재 돈의 가치하고 미래 가치는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도 돈을 안 쓰게 되고 지금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돈을 꽁쳐놓고 있으면은 미래에도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어디다가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아무도 안 쓰니까 기업들은 싹 다 망하게 되고, 기업이 망하니까 고용이 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경제가 몰락을 하게 되는 이 사이클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사이클로 안 내려가게 유지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도 분들한테는 죄송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진정시키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돈을 너무 소극적으로 쓴다, 돈을 너무 적게 쓴다, 그러면은 물건은 충분히 많은데 사람들이 돈을 덜 쓰니까 어떻게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기업들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물가가 하락을 하면은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 자본주의의 그냥 근본은 미래의 돈은 가치가 더 떨어진다에 있는데, 요거는 반대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내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더 쓰고는 수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급 기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 물건이 없어요. 우리는 물건을 너무 많이 사고 싶은데 팔 물건이 없고 물건이 희소해지니까 당연히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또 다른 뭐 소비재 같은 것들도 비슷한 논리로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일 쇼크 때
뭐 비스무리하게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고 요거를 잡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한 20%대까지 올리는 엄청나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쭉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재정 정책은 세금 및 정부 지출을 건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통화 정책은 주로 중앙은행이 컨트롤한다면 재정 정책은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경제가 나쁘면은 정부가 빚을 지고 돈을 더 풀어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통화 정책은 앞에서 금리를 건드려 가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내리면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데서 온 건데 재정 정책은 돈이 필요한 곳에다가 돈을 아예 꼽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줄 때 다 소득 기반으로 줬잖아요. 소득이 적으면은 뭐 생계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비의 목적으로 돈을 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한 곳에다가 돈을 꼽아줄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고 특히 코로나 때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세게 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고용이 안 되는 게 미국의 재정 정책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구조는 크게 4단계로 저는 다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노동자들은 물건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일정 퍼센트는 노동자에게 흐르게 되고 노동자는 급여로 물건 및 서비스를 또 소비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일단 노동자란 경영진, 생산직, 사무직 등 모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노동자라고 그냥 대충 뭉개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만 잘 나가거나 노동자만 잘 나가는 것은 경제에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뭐 기업만 잘 나갈 수 있고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뽑아가지고 뭐 재분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최근에 고용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의하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임금 상승이 일어났죠. 재정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고 일을 하러 돌아오라고 기업 측에서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인상을 시켜가지고 불러들일 수밖에 없고 임금이 상승을 했다는 거는 기업의 비용이 늘어났다는 뜻 아니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 상태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기업들인 거죠.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생산성 향상을 해가지고 더 많이 팔아가지고 이 기업이 급여를 올린 거를 무마시킨다든가 그냥 돈을 조금 덜 남긴다든가 아니면은 제품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버린다든가 이제 3가지고 이제 4가지가 있긴 한데 통제 불가 인플레이션 요거는 뭐 저는 고려를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산성을 높일 경우는 기업도 이기고 노동자도 이기는 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팔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판 거를 기반으로 급여를 더 준 거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성을 과거와 비슷하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저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매출은 늘어났으니까 이러한 케이스가 저희가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기업이 지고 노동자가 이기는 기업에겐 나쁘고 노동자에겐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요거는 고정이거든요. 노동자의 급여는 올라갔어요. 기업의 생산이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유지가 되느냐 내려가거나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기업의 생산성은 유지가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기업은 더 많이 생산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이 팔지 못하게 되는데 노동자의 급여는 올라갔으니까 기업의 수익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기업의 수익률,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슬프겠죠. 근데 어쨌든 노동자의 급여를 기반으로 저희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은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왜냐하면 기업 수익이 떨어지면 투자도 줄일 거 아니에요. 투자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유지는 되겠으나 성장도 없고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 않고 저희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기업도 지고 노동자도 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못 버티고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은 그대로 갔는데 이게 노동자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생산을 적게를 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아니면은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저 먼 나라로 빠이빠이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 견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경제가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과열이 돼 있고 경제가 급여가 막 올라가니까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하고, 기업들은 돈을 막 많이 버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고,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요거를 진정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면은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생산성이 유지가 되거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해가지고 이제 박살이 난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기업이 못 버틴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 못 버틴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노동자를 이제 해고를 한다든지 요거는 실업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제일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자면은 이분들은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이미 한 차례 비즈니스를 조금 바꿨었거든요. 사람들이 디지털 전환이다 뭐다 하면서 데이터하고 모든 걸 막 전산화를 하고 비용 측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을 해가지고 비용 문제를 일부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에 압박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노동자 급여는 이미 올라갔고 이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이 탱킹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 시나리오하고 2번 시나리오 사이에 어느 1.5 시나리오 정도가 제일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그냥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류의 주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제가 거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거시경제에 대한 것들은 대응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대응을 할 수도 없고 머리는 아프고 고민은 많아지고 불안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냥 예능으로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어떤 유망한 기업이 경제 불황에도 잘 살아남고 잘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클래스 101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영상 흥미롭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